국가 발전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정치 참여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팬덤 현상이 지나치면 되레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정치 팬덤 현상 심화 원인과 전망을 짚어봅니다. 반려동물 양육 1,500만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 관련 산업이 8조 원 규모로 성장한 시점이 되자 보유세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도입 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뉴스픽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현장 속으로에서 준비한 주제는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정치 영역입니다. 국회를 담당하고 있는 석대성 기자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정치 팬덤 현상에 대해 짚어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가족 간 싸우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정치죠. 정치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치 스토리를 보도하는 기자로서 정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대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정치 얘기를 가족이나 지인 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더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이유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정치적 팬덤 현상이 지나치면 긍정적 효과보단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겠죠. 국난 속에서도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점입 가경인 이유 중 하나로 이런 요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봤습니다. 정치 팬덤, 먼저 민주당 편입니다. 일단은 10시 20분 중에 출석할 때 서방 커플을 알아보고 우측에 일단은 우측 좌측 관계 기자를 이렇게 이재명 가는 거를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뒤에 한국대 이재명 대표 출석 1시간 30분 전. 상황에 대비하려는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부분 라이브 스트리밍을 켠 정치 채널 유튜버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언제부터 좀 따라다니시거나 그래요? 따라다녔다니 그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고 성남 시절부터 제가 그분을 좋아했어요. 응원하러 계속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내일 날 벌써 몇 년째 나오죠. 민주당 전국대의원 이모 씨. 37년 차 당원으로서 민주당계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동참 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항상 갖고 다녀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른을 앞둔 나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을 위해 얼마 전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지지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네요. 예. 얼마나 이 정치검찰에 분노하시면 본인들의 사생활을 적고도 이렇게 대표님을 위해서 여기 오겠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또 한 명의 지지자. 제대로 운영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벌써 5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뭐 여기 법률방송이라고 그러네요. 법률방송. 예, 유수본부 기자. 이래가지고 이걸 공개를 해도 되나? 공개를 해도 되나요? 예,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몇 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지금 한 1,300분 보고 계시다가 다 나가. 1,300분요? 예, 다 나가셨어요. 예. 법률 우리 기자님이십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뭐 이게 어떤 취지죠? 이 대표 출석 10여 분 전. 법원 보안관리대도 뒤늦게 나와 부랴부랴 준비에 나섭니다. 잠시 후 이 대표가 차에서 내리고 이 대표가 들어간 후에도 지지자들의 연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처벌하라! 이재명은 이 대표를 지지하려고 온 것보단 스트레스를 불러온 분위기. 흥분한 이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태도를 항의하겠다며 대검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맞절을 하니 함께 맞절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가 간 후에도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와, 또 다리를 또 닫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멋있다. 개딸, 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단적 여성 지지층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지지자들 스스로 참칭한 중립적 단어였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 대표 지지자를 비하하는 멸칭이 됐습니다. 이런 정치 팬덤은 특히 민주당 계열에서 유난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심화한 시기는 2010년대 초, 2000년대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노사모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팬덤 정치 두각이 나타난 건 2012년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대결 때입니다. 당시 두 후보 사이엔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됐고 특히 문재인 후보 쪽은 SNS에서 왕성히 활동하면서 팬덤 대열을 만들어갑니다. 개딸이 있기 전 달빛 기사단, 문구로 소리, 문팬 등 정치 팬덤을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페이스북에 이어 제2의 팬덤 정치 전성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온라인에 숨어있던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부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공부만 했고 학원 운영하고 이렇게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 진보 쪽 유튜브를 알게 돼가지고 그 조국 장관 때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정치를. 그동안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냥 댓글로만 이렇게 해줬지. 이재명 대표님 그 사법 리스크 너무 지겹습니다. 그거를 내가 벗기는데 나서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서 힘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유, 절대. 난 법원에 오면 대표님의 좀 안쓰럽다. 아니 행복해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재명을 만나고 악수하고 이런 건 저 관심 없어요. 저 멀리서 이렇게 손을 들으면 그걸로 나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막 이거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시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지니까 여러분이 에너자이저다. 개딸, 양아들님, 개이모님,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 까지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이 나지만 소수의 행동이 정말로 실천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네이버 댓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감동적인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는 열패감, 대중이 열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견디고 투표할 때만 기다리고 그렇지만 이제는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는 일까지 해냈는데 그게 이제 전에 정부혁명에서는 새로운 정치 행태.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도 고마운 존재였던 그들. 지금은 아군도 적군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그 결과는 심각한 당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대안적 권위, 가부장적 아버지로 기능한다. 한 범죄학 교수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개딸에게 이재명은 정서적 정박 대상이자 사회적 자아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확인하는 통로라고 분석합니다. 선과 악, 이분법적 세계관. 이재명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성공이고 이재명의 실패는 자신들의 실패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힘 앞에 굴복하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보며 지배와 통제의 쾌락을 맛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서서히 권력에 중독돼가는 그들. 이젠 이 대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근데 너는 왜 나와 생각이 달라? 색출하고 청원해가지고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뭐 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 민주 진영 전체가 사실은 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자멸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대한 공격은 또는 내부에 대한 좌표찍기, 가짜뉴스 이런 건 정말 잘 가려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결론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해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 종교나 정치적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결정적 순간엔 이성이 아닌 감정이 작동한다. 통제 불가능, 개딸을 향한 이 대표의 감정 상태는 어디쯤에 있을까? 사법 심판대 앞에 선 대안적 아버지. 더 끈끈해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아버지를 찾아 떠날 것인가? 사법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진보권의 유사가족 앞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스튜디오에 나온 신예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반려동물 보유세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반려동물 보유세 가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관련 연구 용역서에 따르면 동물복지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이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도 1,500만에 달하는 만큼 보유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이 보유세 찬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시에도 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실질적인 효과 없이 세금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별다른 논의 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는 배경은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난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구의 15% 수준인데요.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등 환경 미화 부분부터 유기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관련 정책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정책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가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동물복지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별도 재원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면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반려동물 등록수는 2018년 130만 4천 마리에서 지난해 328만 6천여 마리로 5년 사이 2.5배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유기동물도 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 유기된 동물은 11만 3천 마리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출도 늘었는데요.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18년 31개소에서 지난해 71개소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센터 운영비도 2018년 200억 4천만 원에서 지난해 약 374억 원으로 5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약 10년 전인 2015년에 동물보호센터 예산이 100억 원이 채 안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 추세입니다.
이 보유세 도입 논의 배경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 식용 금지 로드맵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특별법, 이른바 개식용 금지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특별법은 3년의 처벌 유예 기간을 가진 후에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 정부는 개사육 관련 업체의 폐업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폐업 이행 촉진금 등 모두 1,09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 비용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폐업 후에 남겨질 개들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개는 약 46만 6천 마리로 파악됩니다. 2027년까지 개사육 농장이 모두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이 개들을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관리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규모도 10만에서 14만 마리 수준에 불과해서 사육농장 개들을 관리하기 위해 센터 인력과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육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반려동물 세제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비용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동물복지 정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를 통해 관련 정책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나 배변 처리 등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정적인 부담을 보유세로 충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늘어나는 반려 인구에 발맞춰 관련 지원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려인의 책임감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일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이는 곧 양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동물 학대라든지 애니멀 허더, 개물림 사고, 광견병 방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장이나 문화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반려동물들이 좀 이렇게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반려동물에 있어서 이제 보유세를 매기면 사실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 강화와 도덕적 해이가 예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용이 부담되지만 그 올바른 양육자는 보유세를 내더라도 나는 양육하겠다 이런 추세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진국에서도 정확한 통계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보유세 도입에 따라서 적용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유기동물이 감소했다 이런 이제 결과들은 있습니다. 네, 찬성 측 주장도 이해가 가는데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이들은 유기동물 발생 원인이 반려동물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계를 분석했을 때 전체 유괴견의 약 80%가 시골 마당에서 경비 목적으로 기르는 이른바 믹스견이라는 건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려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키우던 개가 주인도 모르게 교배해서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아 유기동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서보다 농촌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더 많은데 농촌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노년층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시에서 보다 농촌에서 그 마당개를 키우는 그 인구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이렇게 보유세를 부과하면은 이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부가세를 부과하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반려동물을 다 버리는 경우, 또 하나는 범법자가 되는 경우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강제성이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은 차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면 범법자가 되잖아요. 국민들을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반려동물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국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실효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보유세를 걷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지를 각 가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고, 이처럼 주기적으로 보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대 측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반려동물 적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더욱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예, 전에도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뭐 유기동물 관리와 또 각종 무슨 반려동물 관련 기구를 만들자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동물 보호나 이런 것보다는 세금으로 안정적인 직장 하나를 만드는 것이 진짜 숨어있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기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왜냐면은 지금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사실 무슨 새로운 기관이나 네. 이런 게 필요치 않거든요. 이미 지자체에서 네.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고 또 뭐 교육도 시키고, 과연 또 뭘 만든다는 건지 하나도 이유가 없는데. 이 보유세라는 단어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마치 사치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요. 다만 보유세라는 단어 자체보다는 보유세의 취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세를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뭐 물건으로 돼 있잖아요, 민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물건이라서 뭐 보유세를 낸다, 뭐 물건으로만 보니까는 보유세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반려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부분을 보유세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뭐 물건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동물복지 실천을 위해 찬성과 반대의 양측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재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로스쿨 도입 15주년을 맞은 올해 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의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새 법학과는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로스쿨 또한 변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인데요. 이번 주 피플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조나리 기자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로스쿨이 학원이다, 변시 학원이다, 이제 이렇게도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변시 학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로스쿨 교수들이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또 목소리도 있거든요. 절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폄하의 뜻을 담아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법학이 추구하는 그런 그 법률가 느낌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나
못 미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공백이 있고, 그리고 불확정성이 있고, 그리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판례를 외워서 그 판례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지금 이와 같이 제가 묘사한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가 대응해야 될 그 과업은 다른 것이죠. 그런 것을 배우려면 그야말로 천착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 문제 자체를 파고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종합해서 어떠한 법리가 이 문제에 적절한 법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고민 없이 만들어진 법리를 익히고 그걸 적용하는 것에만 치중되고 있는 지금 교육,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합격률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또 가야 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해서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귀중한 3년을 투자해서 법률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탈락해서 법률가가 되지 못하면 말하자면 겪게 될 그 엄청난 후과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더더욱 요즘은 로스쿨 졸업할 때 소위 초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고 하는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학생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피부로 느껴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온다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 학생들이 이와 같이 반응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그 조건, 우리가 제공한 조건을 이번 기회에 성찰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면은 잘 맞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개선점으로 거의 지난 10년 동안 법과대학에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정확히 법학과가 있는 대학이 반감했다고 보면 됩니다. 로스쿨이 설립되던 2008년 당시 10,000명 이상이던 대학교 법학전공 입학정원은 2023년 15년 만에 3,000명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2008년 10,000명 이상이었거든요. 대학교 법학전공 입학정원이 10,000명 이상이었는데 그게 15년이 지난 작년 2023년에는 3,000명 미만으로 급감했고요. 전체 법학과 수는 반감했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이 다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법적인 역할을, 법적인 직무에 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법적 사고 양식을 탑재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회 저변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에 상당한 심대한 타격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 법학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로스쿨 커리큘럼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커리큘럼이 지금 오로지 변시 과목 1번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학생이 학기 초에 선생님을 찾아온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을 데리고 오겠다. 그 대신 수업을 4주만 해달라. 나머지는 자습을 하겠다. 변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호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지금 말씀 들어보시면 이게 학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진정한 법률가를 키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로스쿨 논자였습니다. 네.
왜 로스쿨 논자였냐면 지금도 로스쿨 논자인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그 법률가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춘 법률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과거에 없던 무슨 지적재산권이니 뭐 특허니 AI니 뭐 이런 류의 것에 관해서 많은 법적 분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단 법적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령 AI면 AI, 기술이면 기술, 환경이면 환경, 이런 그 영역의 디스플린에 그 학문에 관하여 조예가 있는 변호사가 이제 필요한 시절이 된 겁니다. 합격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시험이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변호사 시험을 명실상부한 자격 시험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자격 시험화하라. 저희들은 이것을 자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을 준칙주의와 자격주의로 바꾼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부 법과 대학 중에서는 로스쿨로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로스쿨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로스쿨 숫자가 늘어나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더 합격률이 더 나빠져서 더 교육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변시 합격률을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으로 바뀔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얘기합니다. 제가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시험을 잘 봤느냐? 전혀 시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온 우리 한국에서 나와 같은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변호사들이 시험을 보고 나와서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시험을 잘 봤다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신했던 사람은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합니다. 이게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들어옵니다.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올 때 그 입시와 비견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학생들이 변호사를 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무에서 그거는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룰북을 다 보고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게임의 그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규칙을 익히게 되고 또 규칙을 안다 하더라도 그 규칙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 로스쿨에서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짧은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정작 중요한 거, 학교에서 밖에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한쪽의 법조계의 이슈를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는 회사 사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직원이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부제목을 슬기로운 직장생활 이렇게 좀 짓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에서 알아보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파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이 회생과 파산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 법원의 처리 속도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님 먼저 그 사장님 뒷담화를 하다가 잘린 직원 얘기부터 해볼 텐데 변호사님 지금은 이 로펌의 대표로 계신데 전에는 이제 또 판사로 일을 하셨었잖아요. 이 법원의 특이한 조직 문화나 아니면 뭐 이런 갑질 상사 이런 판사님이 계셨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뭐 갑질 문화는 사실 뭐 어디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한 분과 이 우배석 판사님, 좌배석 판사님 이렇게 세 명이 한 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갈매기 대열로 부장님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아, 부장님 가시고 네. 부장님 오른쪽에 우배석 판사님, 왼쪽에 좌배석 판사님 이렇게 네. 갈매기 대열로 항상 다니기 때문에 네. 식당에 들어가면 세 명이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러면 네. 합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형사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도장을 찍을 때 이제 그 재판장 누구, 그다음에 이제 우배석 판사 누구, 판사 누구 이렇게 세 명 도장을 찍잖아요. 네. 이 도장을 처음에 이제 판사 임관을 하면 도장을 파오거든요. 도장집 앞에서. 네. 네, 부장님 도장이 몇 밀인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부장님보다 큰 도장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법원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이 직장 갑질의 수준을 넘어서 저희 모 법원에 있을 때 어떤 뭐 배석 판사님이 옆방 부장님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있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뭐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그 회식을 하다가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부장님이 옆방 이제 판사님의 이게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렸다라는 얘기가 좀 네. 들렸었어요. 네. 나중에 뭐 원만한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갑질 문화가 각종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우리 그 MZ 세대, MZ 예, 세대라고 MZ 해가지고 세대가 좀 많이 교체되면서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약간 세대 교체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재판장과 이제 그 좌우배석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장님 재판장과 이 좌우배석이 있으면 부장님은 판결문을 안 씁니다. 부장님은 오로지 법정에서 이제 재판 진행만 하고요. 이제 판결문을 실제로 직접 쓰는 것은 이 좌우배석이 이 나다 주심을 맡아서 판결문을 쓰고 이제 부장님은 그냥 뭐 검토하시는 정도 그리고 법정에서 진행하시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MZ 세대들이 들어오고 약간 이제 그 약간 법원에 이 경력법관이 많아지면서 네. 예전과 좀 달라지면서 뭐 이제 법원의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다 썼는데 가장 중요한 뭐 계산해서 뭐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주라라고 하면 지연손해금 계산을 해서 적어야 네. 되잖아요. 네. 판사가 뭐 1억을 줄지 1억 5천을 줄지 네. 판사가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괄호를 해가지고 부장님이 계산하시라고. 부장님한테 쓰라고. 그렇죠.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괄호원을 지급하라라고 하고 밑에 이제 이유를 써서 부장님한테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부장님께서 나는 이 배석과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사에도 최근에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법원도 이 일반 직장과 다를 바 없이 이 갑질 문화라는 게 존재하고 이 세대 교체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겪으셨는데 지금 어찌됐든 뭐 로펌의 대표신데 어떻게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장님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장님이다? 뭐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법인에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저희가 모시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님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좀 냈어요. 공고를 내가지고 이제 변호사님들 지원을 하면 저도 이제 변호사님 면접을 보는데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지원을 하셨는데 회사에는 보통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뭐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예. 뭐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뭐 어떤 포지션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우리 판심에 지원했는지. 네. 그래서 왜 우리 판심에 지원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제 그 변호사 그 대표들도 사장들도 왜 그 직원에 대해서 가끔씩 이게 레포책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약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내부 변호사님한테 우리 회사 어떤지 좀 물어봤대요. 네. 대표님이 굉장히 나이스하다라는 평을 들어서 자기가 네.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네. 아니 이거 안 뽑을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나이스한 문유진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좀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이제 기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직원 A씨는요. 2021년 10월 28일부터 회사 입사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두 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요. 이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3년 1월 정도까지 이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네. 이 회사 주장에 따르면요. 이 직원 A씨는요. 이 식당과 사업장에서 이 다른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네. 이 회사의 실제 대표를 지칭하면서 뭐 회사 사장 뭐뭐는 뭐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동물에 네. 비유하는 표현을 쓰고 네. 뭐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뭐 이 회사 대표가 뭐뭐 발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장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A 씨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원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가 해고 권한을 뭐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A 씨가 이 부주의로 회사
회사 기계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뭐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 회사 측은 이게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제 A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 잘못으로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서 해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A씨는 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부당하고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는데요. 네. 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사실 회사 측 주장과 조금 달랐습니다. 네. 이 노동위원회는요, 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이 해고가 분명히 존재는 하는 상황인데요. 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에 따른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 절차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 사장님이 분노하셨는지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근데 기각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또 굴복하지 않고 행정법원으로 또 사건을 들고 갑니다. 재판부 어떻게 판결했죠? 네, 재판부는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실 서면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해고 사유와 시기, 어떤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네가 우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 근로자에게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 뭐 이 직원이 그 회사 사장에 대해서 뭐 욕을 했는지 또는 회사의 기물을 파손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본 것은 아니고요. 이 서면 통지 의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네. 대해서는 이제 다툼이 없기 때문에 네. 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규정의 취지는요.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이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 등을 명확하게 해서 사후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근로자에게도 이 해고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회사가 이 해고를 하면서 A씨에게 이 해고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 없이 네.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따라서 부당 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럼 이 직원이 내욕하는 걸 들은 사장님이 이 분노와 이 수치심과 이 모욕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직원을 자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직원보다 사장 편을 드는 그 댓글이나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사장은 뭐 부처냐, 그럼 저런 사람을 뭐 한 달 월급 더 주고 자르냐, 법이라는 게 뭐 저런 사람도 구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 판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절차만 잘 밟으면은 내 욕을 한 직원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것이지 실질적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보통 우리가 살면서요, 이 대화, 행동을 볼 때 일반적 상식이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뭐 당연해 보이는데 이 법적 절차, 뭐 이것을 기초로 한 판단에서는 사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직원이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닌 감정, 윤리에 대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요, 이 법리와 절차를 토대로 해고의 절차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면요, 해고의 경우 법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는 것이 주된 요지가 네.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이 법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단순히 나를 욕했다, 뭐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절차적으로만 정당하면 당연히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냐이지 이 해고 사유는 아니었거든요. 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고했더라도 그 이후 해고 사유에 대한 정당성 유무 또한 다투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의 정당성만이 되면 뭐 사유는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네. 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나를 욕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해고된 직원은 해고 사유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문제 삼아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예, 그 슬기로운 직장 생활, 뭐 직원도 사장님도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서울은 이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게 평균 2개월, 평균 2달이면 되는 반면에 제주도는 약
10개월이 걸린다 이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법원별 처리 기간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파산을 보면 서울은 처리하는데 2개월인데 제주는 10개월이 넘습니다. 지금 인천은 그리고 4개월, 전주는 5개월 좀 넘는다고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런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이 파산을 하러 서울까지 와야 될 정도로 이 네. 원정까지 와야 될 정도로 처리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은 사실 서울에는 이제 판사님들도 서울 경기권에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인구도 많고 배치도 많다 보니까 사건이 좀 많이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 침체로 그 법원에 오는 채무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 가는 게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법원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파산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재판 업무도 가중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으로 이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부터 뭐 2년 사이 72.5% 증가했고요. 네. 같은 기간 개인 회생도 63%나 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처리 속도, 지연도 불가피했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 3.8개월, 2022년 4.2개월, 2023년 4.7개월, 2023년 뭐 5.1개월로 매년 늦춰지는 양상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원 판사님들의 이 사건 처리가 왜 이렇게 더디고 이 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하소연이나 불만이 네. 상당히 뭐 적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판사 한 명에게 이 사건 배당되는 처리 건수가 뭐 수백 건, 뭐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많기도 하고요. 뭐 설령 또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사 한 사람의 결정이요, 이분들의 삶에 엄청나게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건에 대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함께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 네. 서울회생법원 기준 법인 및 개인 파산 건들 이 증가폭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법원 판사님들께서 현재 배당돼 이 파산 사건들이 증가하게 된 만큼 그 판단 및 결정에 있어서 신속함과 정확성 그리고 사건 당사자분들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 판사님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생법원을 뭐 추가 설치하고 관할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재판 지연 원인이 뭐 법원이 놀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인력난 때문인데 이게 가능할지 그리고 단순히 뭐 인력난만 해결하면 될지 의문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사안에 대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다뤄야 될 이 판사님들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력 확충만이 답은 아닌데요. 네. 인력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인력 확충 이후에 사건 배당 및 이 심리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 조직이나 업무 환경 등에 대해서 개선도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이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요. 네. 민사재판이라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뭐 2억 원을 줘라, 많게는 뭐 10억 원을 줘라 이렇게 타인의 재산권을 법원이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재산권을 국가가 좌지우지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많이 뽑아서 판사들에 대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그 뽑히는 판사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무작정 많이 뽑다 보면 부당하게 구속당하거나 부당하게 내 재산권을 뺏기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한 주간 법조계의 이슈와 전망을 알아보는 앞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나이스한 판심법무법인 문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